전주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7시였습니다. 70세 되신 허수님 어르신이 옷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제 막내딸이 어머니, 이제 편한 거 입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흰 저고리를 꺼내다가 다시 넣으셨습니다. 낡은 회색 남방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뭘?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하셨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흔이 넘어 돌아보니 제가 그 말을 처음 한 게 65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얼마나 조용히 깊은 것들을 앗아갔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문장을 천천히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며 내려놓은 것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치는 즈음 여러분의 옷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덜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성숙하고 겸손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편한 게 최고예요. 아버지, 그냥 아무거나 입으세요. 주변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경로당에 가면 다들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색, 존재감이 없는 색, 그냥 거기 있는 색들. 그런데 몇 해 전에 저는 한 심리학 실험 결과를 읽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2년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과 갤린스키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흰 가운을 두 그룹에 나눠주면서 한 그룹에는 이것은 의사 가운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는 이것은 화가의 작업복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똑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 가운이라고 믿은 그룹의 집중력 점수가 화가 작업복 그룹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의복인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전전두엽 활동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같은 옷도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5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75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가 하루하루의 마음을 더 크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려놓음일까요? 아니면 포기일까요? 심리학에서는 내려놓음과 포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려놓음은 선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놓는 것입니다. 포기는 다릅니다. 포기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이 말에 배어나고 눈빛에 배어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대하는 방식에 스며들어갑니다. 허수님 어르신이 이 나이에 뭘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편안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분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세상이 배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801년 조선의 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로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도 떨어져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한 가지 기록이 전해집니다. 1810년 유배지에 계시던 선생께서 먼 길을 보내온 부인의 편지와 함께 헤어진 치마 한 자락을 받으셨습니다. 부인 홍 씨가 시집올 때 입고 왔던 노을빛 치마였습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치마를 잘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 치마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탄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생께서는 그 낡은 치마 조각을 정성스럽게 서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가르침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피첩입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서첩을 보면 글씨가 반듯합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에서 낡은 치마 조각 위에 쓴 글씨가 그토록 단정합니다. 왜였을까요? 선생께서는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가난하고 외롭더라도 자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몸가짐은 마음가짐의 바깥이다. 바깥이 흐트러지면 안이 흐트러지고 안이 흐트러지면 결국 사람이 흐트러진다. 유배지에서도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신 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한 조용하고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에 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정약용 선생께서는 가장 힘드셨을 때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평생 들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깔입니다. 우리는 색깔에 대해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두운 색, 수수한 색, 눈에 띄지 않는 색이 어울린다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예쁜 색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한 색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저는 오늘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단지 예쁘게 보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의복인지 효과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그 옷의 색깔은 단순히 외부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 아침 어두운 색의 수수한 옷을 입으면서 이 나이에 뭘 하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맑은 색의 단정한 옷을 고르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뇌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되고 5년이 되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의 무게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오방색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우리 조상들은 이 5가지 색에
각각 다른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삶 속에서 체득한 지혜였습니다. 어떤 색이 어떤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한 긴 시간의 관찰이었습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층 사이의 연구에서는 차분하고 맑은 색깔을 주변에 두거나 입는 것이 우울감 완화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색깔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방색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알아온 것을 현대 심리학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들이 어떤 마음을 돌봐줄까요? 저는 오늘 5가지 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색깔의 신비로운 힘이나 운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걸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색깔은 그 말을 걸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깔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색깔 앞에서 멈추는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옷장 앞에서 망설이게 될까요? 왜 맑은색 옷을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을까요? 저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눈치입니다. 나이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생각, 젊은 사람처럼 보이려 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하는 걱정, 자식들에게 부담을 드릴까봐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옷장 앞에서 자꾸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겸손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소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진짜 겸손은 다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존재하면서 그 존재를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스스로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워온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방식을 자식들이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분들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헌신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실은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어르신을 곁에 두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도 아끼지 못하게 된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남을 귀하게 여기는 시작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 때 주변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첫 번째 색깔은 붉은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계열, 그 중에서도 붉은 기운이 섞인 자주색은 우리 조상들이 고귀한 자리에 여인들이 즐겨 입던 색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색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색에는 결단력과 자기중심을 잡는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 이것저것 눈치를 볼 때,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릴 때 이 색이 중심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붉은 계열의 색은 행동력과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은한 자주색 스카프 하나, 자주색 단추가 달린 저고리 하나도 충분합니다. 이 색을 입으실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색깔은 순백색입니다. 흰색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색입니다. 백의 민족이라 불렸을 만큼, 그런데 흰색을 우리는 흔히 비어있는 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흰색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색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색,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색, 신뢰의 색입니다. 사람들은 흰색을 입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신뢰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흰색은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귀한 인연이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하피첩을 쓰실 때 그 글씨가 그토록 반듯했던 것도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기 위한 몸가짐이었을 것입니다. 흰색 옷을 입으실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숨기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색깔은 황금빛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 중에서도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은 오방색에서 중앙의 색입니다. 땅의 색입니다. 땅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기릅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몇 배의 열매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꾸준하게 자기 속도로 나아갑니다. 이 색은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무언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때 황금빛 노란색을 입고 있으면 그 충동 앞에서 한 박자 더 쉬게 된다고 합니다. 진주에 사시는 최광수 어르신, 일흔이 되신 분입니다. 평생을 감정적으로 말이 앞서서 가족들과 마찰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황토색과 황금빛이 도는 윗도리를 즐겨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색이 따뜻하고 좋아서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색을 입은 날에는 이상하게 말이 천천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색의 힘일까요? 아니면 색을 통해 그분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의 힘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금빛 노란색 옷을 입으실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차분하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조금씩 쌓아간다. 네 번째 색깔은 깊은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은 바다의 색이고 밤하늘의 색입니다. 이 색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표면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에 쓸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색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세네카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란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 안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라틴어로 트랑플리타스, 우리말로는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가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색은 그 평정심을 몸에 새기는 색입니다. 어떤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깊은 남색 옷을 입어보십시오. 그 색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낼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 남색 옷을 입으실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지혜롭게 이 순간을 지나간다. 다섯 번째 색깔은 은은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품격의 색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귀한 염료였기에 쉽게 볼 수 없던 색이었고 서양에서도 고귀한 자리의 색이었습니다. 이 색은 강하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되 존재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만드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의 색입니다. 노년기에 이 색이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있는 관계, 자녀와의 관계,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손자, 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느냐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허수님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딸의 말을 들은 그 다음 날 처음에는 회색 남방을 꺼내셨다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다시 옷장 안쪽에서 은은한 보라색 저고리를 꺼내셨습니다. 몇 년 만에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아직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셨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주 2, 3회 정도 맑은 색 옷을 골라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부러 새 옷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옷장 안에 이미 있던 것들을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딸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딸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왠지 더 당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었을까요? 어르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를 대합니다. 보라색 옷을 입으실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 자리에 품격 있게 있다. 나는 나 자신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을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에 사시는 최광수 어르신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그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용접 일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거칠고 강한 일을 하셨기에 옷에는 평생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입던 그 옷 그대로 밖을 나가시고 경로당에 가실 때도 같은 옷을 입고 가셨습니다. 아드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좀 다른 옷 입고 가시지요.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것도 멀쩡한데. 그런데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멀쩡하다는 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 더 이상 무언가를 더 할 이유가 없다는 말. 어르신은 퇴직 후 2년이 지나면서 경로당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한마디씩 거들던 분이 어느새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계시는 분이 되어 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혼자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사준 황토색 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채로요. 왠지 그날은 그것을 꺼내 입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경로당에 가셨는데
한 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오늘 어르신 좀 달라 보이시네.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이 조끼 하나가 나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데려다 놨다. 그것은 조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끼를 꺼내 입으면서 어르신이 스스로에게 보낸 신호의 힘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사람들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신호가 걸음걸이를 바꾸었고 눈빛을 바꾸었고 주변 사람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노년이 됩니다. 그 신호를 바꾸는데 새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옷장 안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입으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흔이 넘은 저도 여전히 아침마다 옷을 고릅니다.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제가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있는 한 하루는 아직 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색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색깔을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낡은 치마 위에 반듯한 글씨를 쓰실 수 있었던 것은 치마가 고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의 마음이 고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마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볼품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색깔의 힘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색깔이 힘을 갖는 것은 그 색깔을 입으면서 그 색깔이 담고 있는 마음가짐을 함께 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작은 연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3분 거울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서 딱 3분만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무언가를 고치거나 살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아주 짧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색을 입었는가? 이 색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3분입니다.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옷장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지 매일 아침 3분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아침마다 세수를 하시고 의관을 정제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께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3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온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덜 신경 써도 된다. 아니,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겸손하고 성숙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겸손과 포기는 다릅니다. 편안함과 자기 방치는 다릅니다.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하피첩을 쓰신 것은 50살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새로운 의지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사람의 뇌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새로운 패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바꾸면 뇌는 그 신호를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연습은 몇 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3분입니다. 내일 아침 딱 3분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3분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의복인지 효과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입는 것은 우리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장 힘드셨을 때에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치마 위에도 반듯한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분이 지키신 것은 옷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붉은 자주색은 결단과 중심의 색입니다. 순백색은 신뢰와 정직의 색입니다. 황금빛 노란색은 차분함과 꾸준함의 색입니다. 깊은 남색은 평정심과 지혜의 색입니다. 은은한 보라색은 품격과 존재의 색입니다. 이 색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으면서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나눠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정함은 세상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동서양이 함께 말하는 진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여주신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허수님 어르신이 보라색 저고리를 꺼내시면서 느끼신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도 귀한 것을 보냅니다. 그것은 꼭 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귀한 사람, 귀한 인연, 귀한 하루가 찾아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아침 거울 앞에 3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옷장 앞에서 잠깐 더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구석에 있던 맑은 색 옷 하나를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